MB 정권에서 했던 게 그린벨트 푸는 게 보금자리 주택이잖아요. 정책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시즌 2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금자리를 풀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제 공급 대책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빌라 무제한 매입하겠다. 요것도 이제 좀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계속해서 왔던 얘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빌라 무제한 매입. 예,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사실 그 전에 없었잖아요. 네. 그럼 과연 이렇게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모 유튜버는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도 좀 보니까. 네. 근데 뭐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제가 보는 견해는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를 근데 정부에서는 왜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하려고 할까요? 빌라를. 자꾸 공급 부족 그 공급 부족하니까 빌라는 빨리 지니까 아파트보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제 생각이긴 한데 두 번째는 빌라를 매입하면은 소유권이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재개발할 때 그냥 공용 재개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프트 같은 경우에 20년간 장기 전세인데 이게 소유권이 사실 서울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시프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된 거예요. 그 돈이 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어차피 서울 땅값은 계속 오르니까 빌라 재개발을 무제한 매입을 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겠구나.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빌라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세나 월세를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전세가는 일반 시중 전세나 월세보다 어떨까? 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대신에 일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의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 시공업자들이 이거를 정부가 직접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건설업자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저리 대출을 해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모양만 이제 갖추고 하자가 이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번들하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팔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사준다고 했고. 어차피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리로 대출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하자고 뭐고 그냥 팔아버리면 끝. 돈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해서 분양을 해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물 새고 가뜩이나 하자 많잖아요.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면 가뜩이나 막 물 새고 막 뭐 터지고 막 이러면은 미쳐버리겠다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했냐면 그 공용 그 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공공임대 있잖아요. 공공임대 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임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이제 빌라도 이런 하자들이 막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안 살아 나 거기 안 살아. 못 사는 거지. 거기 아무리 싸도 안 살아. 그냥 일반 빌라 갈래, 일반 아파트 갈래.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빌라나 단독주택, 후랭이도 좀 아파트 세대였겠다. 그죠? 네. 네, 굳이 아파트인데, 네. 저 때만 하더라도 단독주택 빌라 세대란 말이에요.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한참 그 MZ 세대들은 다 아파트 세대.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살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빌라 가냐고. 안 가요. 못 가. 그 다세대 빌라를 잘 안 가려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라도 가려고 하는 건데 이 빌라를 안 가려고 하면 그게 과연 수요가 있겠냐는 거죠. 전월세 수요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면밀히 검토하고 이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요번에 88 대책에 의해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또 어설픈 대책일 수 있고 굉장히 또 안 좋은 대책일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 네. 그거 뭐냐면 이제 서울시나 이제 정부에서 빌라를 이제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근데 사실 빌라를 지을 서울에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빌라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냐? 다가구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허물어서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구 주택의 이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솟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한 6개월 있다. 제가 한번 해보세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기사에서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 상승. 기사 분명히 뜰 거예요. 연말쯤. 네, 연말쯤 되면은 아마
연말보다 내년 한 봄쯤, 초쯤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 상승, 서울시.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독 다가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팔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안 돼. 가격, 아니,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주겠다는 거죠. 무제한 매입해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를 지으려고. 근데 어쨌든 정책을 냈으니까 무조건 이게 철회되지 않는 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 어딨냐고요, 지금. 유유부지가 없다 보니까 다가구 단독주택을 헐어서 빌라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땅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를 일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빌라 갖고 있는 분들은 과연 빌라도 땅값이 오르니까 오르지 않겠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 빌라가 하자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게 빌라로 일반 잘 지어진 빌라로 넘어가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빌라 자체 수요가 없고 임대 수요는 있어도 또 매매 수요는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빌라는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됐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 빌라 자체로만은 사실 가격이 아파트보단 오르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만 갖고 있다고 땅값이 올라서 빌라 그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그분의 상황 입장 때문에 그런 거다. 상황 입장. 그분의 상황 입장이란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본인 일이 시행이기 때문에 빌라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일적으로 빌라가 올라야 된다고 하야지 이제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빌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를 일은 없고 오히려 저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오를 여지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를 만약에 전부 이제 재개발할 땅을 진짜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개발이 되거나 하면은 근데 그것도 먼 미래 얘기예요. 왜냐면 신축에서 헐리기까지는 3, 40년, 20년, 30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을 정말 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이건 공용 재개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서울시 거의 다 서울시나 이제 정부 땅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되려면 그 빌라 신축이 허물기까지 20년, 3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30년 후 얘기다. 우리 죽고 나선 얘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빌라 투자를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저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왜냐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빌라 시행업자들이 그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서 빌라 지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빌라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제가 이제 투자를 2004년도에 했으니까. 빌라 투자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로 또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오피스텔도 굉장히 올랐어요, 사실. 요즘은 좀 안 좋지만, 그 다음에 저는 어차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간간히 뭐 점포 경영 택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재개발, 뭐,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청약, 분양권, 진짜 다각적으로 다 했잖아요. 이 트렌드를 계속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갭 투자.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빌라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그동안 그 틀에 박혀서 딱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딱 그것만. 빌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트렌드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갭 투자 위주로 했던 분들도 가만 보면 갭 투자의 이제 가장 근간은 구축이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축보다는 신축이 나을 거다. 계속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한 2, 3년 전부터 트렌드를 계속 예측을 한 거예요. 신축이 나을 거다. 예전에 제가 트렌드 예측했던 게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나을 거다. 계속 트렌드. 근데 돌이켜 보면 맞잖아요. 제가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신축으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갭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이 구축일에 대한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축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신축에 대한 그런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트렌드 못 하는 거죠. 갭의 무게중심을 주다 보니까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축은 이제 투자 못 하는 거예요. 또는 예.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또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트렌드를 저처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다라는 거예요. 못 바꿔요. 왜 못 바꿀까요? 나도 모르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이게 사람이 그때 딱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대단한 게 옛날에 그 조던인가, 그분은 빌라 투자 하다가 지금은 미국 주식으로 아예 전향한 거잖아요. 갈아탔잖아요. 계속. 차라리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주식이나 뭐 그런 것도.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분 왜 그 건물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건물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셨던 분. 안면도요? 안면도 하시는. 김경만 대표님. 김경만 대표님. 그분도 건물주. 이혼하라고 했던. 그래요? 그분도 건물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미국 주식으로 또 전향하시잖아요.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트렌드를 바꾸는 거예요. 저도 지금 최근에 좀
주식 투자로도 좀 관심, 옛날에도 했지만. 갑자기 관심- 왜요? 어?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이제 취득세가 12%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미 부동산은 많이 깔아놨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쨌든 내 집 마련도 이제 강남의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이제 월세 수익까지 이미 다 세팅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는 뭐 크게 많이 이제 할 건 없다, 크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것만 남은 거지, 뭐 그런 거고. 만약에 내가 빌딩으로 갈아타지 않는다면 요 정도 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못 바꾼다는 거죠. 관점을. 틀에 박혀서. 트렌드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군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트렌드를 하려면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뭘 해야 된다? 어떤 게 돈이 될 거다? 단독 다가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물론 이게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계속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언제 처리할지 몰라요. 정책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속 이제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자. 최근에 어떤 분이 유튜브 쇼츠에 제가 이제 네이버 얘기 했을 때 그때 같이 들어갔다가 그때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빠졌다가 요새 다시 좀 올라왔는데. 좀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본전 아직까지는. 네이버. 근데 사실 다다음 날인가 왜 주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떨어질 때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좀 더 샀거든요. 저도 삼성전자. 그거는 수익. 그거는 수익. 이게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저도 좀 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봤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뭐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거 어려운데. 어렵죠. 그 요약본도 있어요, 요약본. 걔 노잼인데. 근데 요약본도 있고, 요약본도 있고, 옛날에 그 책도 좀 읽다가 어렵긴 해요. 벤자민 현명한 투자. 그 다음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그거 2권이랑,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책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요지가 이거잖아요. 현명한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요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 요지가 뭐냐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투자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남들이 다 탐욕을 부릴 때 주식을 처분하고 공포에 있을 때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부동산 투자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23년, 가치 투자. 23년 초 마곡. 완전히 동일 하이빌.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김포.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양조업점. 헬리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가 주식 투자의 원칙이 뭐냐면 이거죠. 와이프가 이제 스타킹을 사서 이거 스타킹이 좋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스타킹 주식을 찾아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그런 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기회들이. 피터 린치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오랜만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내 부동산 투자 스타일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그거를 내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부동산 스타일.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오를 때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반포랑 마용성 갈 때 서울 보지 말고 수도권을 보라고.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그러게 이제 더 왜냐면 들어가더라도 남는 게 많이 없고 이익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저는 약간 과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공포장일 때 그 주가 안 좋고 바닥 안 좋을 때 저도 이번에 삼성전자 엄청 마이너스 10% 떨어질 때 또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사기 쉬울 것 같아요, 안 세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근데 샀단 말이에요, 저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냥 저는 샀어요.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초, 2022년 말에 그때 마곡 10억 할 때 펠리오시티 16억 할 때 개포 4단지 19억 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사신 분도 있잖아요. 샀다. 그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세게는 얘기 안 했지만 사야 된다. 그때 아무도 유튜브 안 볼 때. 실시간 채팅 참여자 90명일 때. 지금은 500명. 500명이나 보세요? 네. 대단하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스타일이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시 그 책을 꺼내 보셨어요? 주식 좀 해보려고 또 저도. 이제 저희 9월 달부터 주식 방송도 이제 하는 겁니까?
할 수 있죠, 뭐. 최진곤의 주식 투자 첫 걸음. 아니, 근데 주식 투자는 제가 근데 아직까지 막 그런 고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초보. 같이 예. 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예. 함께하는 동반자, 뭐 네. 같이 물리고, 네. 같이 죽고. 근데 이제 혹시 저희랑 얘기했다가 막 네이버 사고 막 삼성전자 샀는데 떨어졌다고 막 나중에 막 댓글 달고 이러면 진짜 다른 분들이 대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좀. 대표님 빌딩 투자도 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여쭤봤었는데 네. 건물 투자를 해도 되는데 네, 네. 안 하신 이유가 네. 있으시다고 제가 네.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지금 다주택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랑 오피스에서 월세를 지금 받고 있어요. 거의 한 9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9채에서. 9채. 오피스텔 아파트. 그래서 웬만한 건물 임대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잖아. 웬만한 건물 임대료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월세를 받는 것 중에 이제 내가 팔면 또 네. 목돈이 생기잖아요. 네. 목돈이. 만약에 뭐 애들 뭐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하다면 팔아야 되는데 이제 건물 한 채로 가면 이걸 팔아서 또 돈을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약간 덩어리가 커서.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을 막 너무 무리하게 대출 받은 분들은 사실은 또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고 또 공실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건물 가격 특히 강남 쪽에 건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다 제 스타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주택이 월세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관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월세 할 때 저는 잘 안 가요, 제가. 그냥 부동산에 맡기고 그냥 이제 전화 통화만 하거나 이제 원하시면 이제 화상 통화라도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꼭 보기를 원한다, 세입자가. 그럼 그땐 가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사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 세팅인데도 네. 꼭 얼굴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이제 전세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월세인데도 거의 없는데 이제 한 열에 한 명 정도.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한번 간다. 예, 그렇게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 받고 있는데 나머지 관리하고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좀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소득 신고하는 거 이제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거 이제 소득 신고하고 이런 게 좀 힘든 게 있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다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다 체계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진 않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세를 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매도할 거예요. 매도해서 이제 뭐 월세 받는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출을 좀 갚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도 좀 주식 투자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설렁설렁 사시는 것 같잖아요. 엄청 하시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엔잡러예요. 그러네. 예, 오피스텔 그죠? 뭐 그런 것부터 네네. 관리부터 해서 그쵸. 건물주 마부도 아파트 하고 투자한 거 건물주 마블에 식당 네. 카페죠. 카페에 네네. 뭐 이런 중개업에 상담까지. 그렇죠. 진짜 그쵸. 유튜브도 가끔 이렇게 또 하고 계시고. 그렇죠. 엔잡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아요, 제가. 맨날 시간이 많다고요. 예, 시간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효율적으로. 투자도 그렇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전화 안 된 적 없잖아요. 항상. 네. 전화 오면 항상 제가 받잖아요. 네. 저희 회원들도 다 그럴걸요. 전화하면 제가 거의 다 항상 받으니까. 맞아요. 카톡 오면 바로바로 다 답변하고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요 기사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게 누가 쓰셨냐면 꽤나 길게 네, 됐어요. 근데 제가 여지껏 후라이TV에서 했던 얘기가 거의 99% 일치하더라고요. 김원준 부동산학 박사시거든요. 근데 이분을 빨리 국회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분을 이런 분들 빨리 국회로 가거나 빨리 이런 분들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요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좋은 것 같지만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했고 분양가 상한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패착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가격을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네. 그런 사례가 이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미국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우려해서 이제 생필품 가격을 동결했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가 생겼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 말도 맞죠. 그다음에 가격 통제가 몰고 오는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처럼 가격 통제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부작용이 커진다. 이런 얘기. 제가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규제나 이런 거는 항상 최초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 다 언제 시작됐냐면
그때부터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김수현. 그분이 설계했습니까? 그분이 설계했잖아요. 김수현이. 오. 예. 근데 이게 또 이미지가 김수현 배우 이미지랑 또 이름이 같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이미지가 좀 그런데, 예. 그 김수현 말고 그 김수현이에요. 그 김수현은 배우 김수현은 제가 좋아하는 김수현이고, 부동산은 끝났다. 지금은 예,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내려오는 그치. 세제니까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항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센세이션하고 엄청 반대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내네. 예. 분양가 상제도 그랬고, 양도세 중과도 했고. 근데 그때 2006년도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진짜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MB 정부 때 그나마 좀 이제 집값이 좀 잠잠했던 게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이제 공급 위주로 이제 정책을 내놓고 이런 규제들을 다 풀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했잖아요. 이거를. 시즌 2. 그러니까 집값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누더기 정책이라는 게 규제 위에 정책을 내려니까 현 정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없애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도 진화할 때 약간 이제 이게 꼬리뼈 같은 것도 원래 굳이 불필요한 데 있는 이유가 이제 하나씩 이 진화에서 하나씩 덧붙인 거거든요. 이게 클루지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약간 좀 그래서 우리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진화를 이거 싹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부동산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냥 싹 지우면 돼요. 싹 지우고 다시 초석을 깔고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책에 또 누더기 정책을 막 입히다 보니까 이게 막 엉키고 막 설키고 막 그래가지고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뭘 정책을 내놔도 잘 안 되고, 이게 자꾸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할 일은 이걸 빨리 하려면 이거 풀어야 되냐, 싹 없애야 되냐, 정책을. 그러니까 예전으로 그냥 이런 좌파 정권에서 냈던 거를 다 그냥 없애고 다시 세팅. 그다음에 공구체 위주로 하고. 근데 그 총대를 누가 맬 수 있을까요? 안 매죠, 남들. 왜냐면 이게 당장 그렇게 하더라도 이 효과가 나려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저항을 이제 할 수가 그 얘기가 나와요. 이 기사에 뭐라 하냐면, 그런 이제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 대책도 결국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거를 총대를 맬 수가 없는 게 지금 좌파 언론에서 이제 물고 뜯는 거죠. 뭐 하나 내면은 막 맞네 틀리네 막 할 거 아닙니까? 부자 감세. 네, 부자 감세고 너희 뭐 투기꾼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총대 누가 매냐고요. 아무도 맬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될 거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은 그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근데 이거 총대를 매려면 한번 누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집값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플러스 공급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이제 집값의 안정을 기여하고, 특히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괜찮았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게 단점이 뭐냐면 5, 6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길게는 10년. 그럼 제 생각은 그동안 이제 집값을 좀 이제 안정을 시키려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줘야 돼요. 양도세 중과를 지금 이제 중과는 아니고 이제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절반으로 낮추거나, 언제까지?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5, 6년 동안.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려고 많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이제 그런 매물들이 늘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또 살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취득세도 완화돼야 돼요. 근데 그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니까 다 똘똘한 채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지방이, 근데 그거는 이미 예견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서울 수도권이 그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 이제 지방은 안 사고, 왜냐면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서울에 아파트 두 채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 지방에 누가 두 채, 세 채 갖겠습니까? 근데 그런 집을 싸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 수요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두 채까지, 똘똘한 두 채, 한 채나 두 채가 취득세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지방이라 하더라도 8%, 12%를 내야 되는데 누가 지방 사겠냐고요. 월세 받고 싶어도 못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지방 아파트 월세는 누가 공급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다주택자를 자꾸 범법자 취급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세상이 돌아가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있어야지 이런 지방 아파트, 뭐 빌라 소형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주는 수요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싸게 분양가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한 채 뭐냐면 다주택자는 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런 문제를 누가 심어줬냐? 지난 정권에서 심어줬다는 거예요. 좌파 정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 몇몇 유튜브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그런 거를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쟤네 나쁜 놈들, 투기꾼들. 아니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기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본인들 만약에 돈 10,000원 내놓으라고 하면은 절대 안 내놓을걸요. 엄청 다 이기적이고,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런 본성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본성을 인정하고 그런 본성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막으니까 자꾸 이제 부작용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 칼럼에. 이런 분들을 빨리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섭외를 해야 되겠네요. 섭외를 해야 돼. 한번 메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글이 잘 쓰셔서 꼭 한번 읽어보셔라. 여지껏 제가 말한 거랑 99%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제가 그 8월 말쯤에, 이번 달은 좀 거래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잘못 얘기한 게 아마 8월쯤에 거래가 좀 주춤할 것 같다 얘기했는데, 네. 88 대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발생했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좀 가만히 있었어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주춤할 그런 분위기였어요. 약간 주춤할 분위기고, 막 여기서 막 더 커지지 않는데, 갑자기 정부가 88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막 대출 규제하겠다, 뭐 토지거래가 묶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지금 빨리 사야겠다.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네. 대출 규제. 그러니까 그 수요가 확 몰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좀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다. 근데 이제 제 대출 규제 좀 보니까, 제가 그 건물주 마블이라는 보드게임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대출 제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 대출 제한 카드를 제가 어떨 때 쓰냐면, 제가 미리 대출을 받아놓고, 대출 제한 카드 딱 걸어버려요. 걸리면. 나만 받고. 그쵸. 난 딴 사람들 못 받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제한이란 건 뭐냐면, 대출을 그동안 받아서 자산을 산 사람들은 유리한 거잖아요.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주거 사다리를 끊는 거거든요, 대출 제한. 그러면 그 후발주자들은, 나 집 사고 싶은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 제한에서. 그러면 그 후발주자는 불만이 이제 쌓이는 거죠. 나 주거 사다리 끊어놨네? 나 진작 대출할 때 살걸. 지금이라도 빨리 사겠다. 이런 수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대출 제한,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누구죠? 금융위원장이 뭐 금리 너무 이렇게 올려서 은행 금리 올리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치금융이라고 그래서, 아니 금리 올리고 말고를 왜 자기네들이 관치하는 겁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냥 시장에서 맡기면 된다. 시장에 맡기고 불필요한 규제만 풀어라. 불필요한 규제만 풀어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5년간, 6년간 감면해줘라. 그러면 집값 자연스럽게 잡힌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 얘기하는데 어차피 근데 안 한다. 안 한다. 어차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냥 나는 내 자산 불리면 되는 거고, 네. 내 주변 지인들 자산하는데 좋은 주면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관점들을 네. 얘기해주면 된다. 그리고 후레인TV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면 된다. 그냥 거기까지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대출이 규제가 되면, 네. 아무래도 집값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거래나 이런 거는 조금 잠잠해질 수 있는데, 근데 이미 그 흐름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2022년 말 2023년 초부터 흐름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금리다. 금리가 그때는 이제 상단이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계속 하락을 계속 9월 달에 또 FED에서 이제 하락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가 하락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집값은 이제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 빨리 가냐, 이제 천천히 가냐, 이 차이인데, 그거는 이제 규제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근데 그 안에 대출 규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이 승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꾸기에는 흐름이 바뀌지 네. 없다. 그래서 그 방향 바꾸려면 역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 풀어야 돼. 다 풀고 싹 싹 다 풀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감면한다. 면제까지. 근데 생각하는 게, 그러면 국세 우리 세금 덜 거치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 말고 둘을 알아야 되는 게, 거래가 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에서 1억 할 거를 거래 빈도수를 높이면은 세금이 절반만 받아도 그렇죠. 세금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 그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득세도 거래가 1%냐 12%냐 근데 10건 이상이 거래가 되면은 지방세가 더 거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거래는 계속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 거래가 돼야지 또 건전한 이제 자본주의가 되는 건데 거래 안 되고 딱딱 막혀 있는 데가 그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북한이나 뭐 일반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래 안 되잖아요. 그게 좋나요? 아니잖아요. 거래가 활발히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시장 정상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규제는 풀고 오히려 그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양도세가요. 이거를 팔고 딴 집을 살 때 이거 세금을 안 내요. 요만큼 만약에 3억이 이익 났으면 요거 살 때 그 3억은 그대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살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거를 팔 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주택. 네, 마지막. 근데 그게 맞죠. 우리는 사고 팔고 요거 팔아도 물론 이제 비과세가 있긴 하지만 사고 팔고 요거 할 때 또 계속 세금 내야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또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하려면 이제 거래세나 양도세나 이제 취득세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게 사실 말하고 행동은 다르잖아요. 말만 뭐 하면 뭐 합니까? 종부세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취득세 완화해주겠다. 취득세 완화는 사실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뭐 하면은 말만 하늘에 별 따다 준다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직접 따져야지. 그래서 지금 정책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많이 잃었고, 그런 정책의 신뢰를 지금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를 해야 되고 정책과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집값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늘 이번 정부 네. 들어 느끼는 거지만 네. 이번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발 우리나라가 지워지지만 말아라. 지도에서 없어지지만 않게 해다오. 제발 잘 인수인계만 다음 정권에 해다오. 맞아요. 그 마음뿐입니다. 맞아요. 뭐 자꾸 막 뭔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타수만 핸들만 좀 잘 잡고 직진만 해줘라. 꺾지 말고 핸들을 이상한 데로 막 가드레일을 받거나 막 이러지 말고 맞아요. 이렇게 똑바로만 잡고 가줘라. 맞아요. 약간 맞아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마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아마 댓글에 이런 얘기 분명히 생길 거예요. 만약에 투기꾼들을 도와주는 정책도 내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투기꾼들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전체적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이제 본인도 한테 더 집값이 내려가면 본인도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득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남이 더 잘 되거나 안 되기를 원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나의 악플보다 나의 악플보다 딴 사람의 악플을 보고 훨씬 많아서 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왜냐면 사람이 본능에 충실한 거니까 본능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는 본능에 인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인식해서 이제 해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남 잘 된 거 배 아파 해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저차원적인 사고 방식이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아니요. 어떤 부익남이요. 휴가는 뭐 잘 다녀오셨을 것 같고. 네, 부익남. 네. 네, 그럼요.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오시기를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죠. 부익남 후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부익남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또 잘생기고 말씀도 워낙 조곤조곤 잘하시고 말을 엄청 이렇게 조리 있게 하는 그런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이제 부동산 또 잘 아시니까 탁 하면 뭐 촥촥촥 그거를 딱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핵심을 탁탁 찝어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후레이님하고도 뭐 핵심을 잘 찍어주지만 또 이제 부익남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입이 귀에 걸리셨던데요? 좋아가지고 나 부익남 갔다 온 사람이야. 아니야. 야 꺼줘 이제 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부익남은 이제 메일이 와가지고 메일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방송 좀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해갖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후레인 TV는 우리 악플 없잖아요, 별로.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내 채널도 악플이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부익남 거기 큰 채널 나가니까 어지러지네요? 악플이 막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선풀도 있고 이제 풀도 괜찮은 것도 있는데 막 얼토당토 않는 악플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악플이 이제 뭐냐면은 제 초보 아니냐 나보고 초보 뜬금없이 초보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자기 물건 팔아먹는다는데 아니 내가 내 물건이 어딨냐고 근데 그런 악플도 있고 내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플도 있었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좀 악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람잡이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런 거 좀 귀여워. 좀 그런 거. 그렇죠. 뭐 그런 거 있고 뭐
제 좀 잘 못하는 것 같다는지 뭐 돈이 제 돈 벌었냐 뭐 이런 이런 아프들도 있었고 근데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나도 사람인지라 1부, 2부, 3부 나왔는데 앞으로 다 보니까 한 내보다 한 20, 30%가 앞풀이었어요. 한 70%는 이제 선풀이고 근데 한 20, 30%는 이제 사실 신경을 안 쓰면 되잖아요. 네.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사람인지는 이제 신경이 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요? 이제 하루 이틀 좀 우울하더라고. 왜? 악플이 있으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 없는 악플로 막 공격을 하니까 좀 이게 인플루언서의 숙명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 또 좀 이게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좀 짜증도 나고 이제 좀 자꾸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하루 이틀 우울했는데 나 다음에 이제 최상욱 씨가 나온 거예요. 최상욱 씨가 나왔는데 그분 엄청 말씀 잘하시잖아요, 최상욱 씨도. 네. 그래서 이제 댓글을 봤는데 거기 99%가 거기는 좋아.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우울함이 좀 났더라고. 그래서 역시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거보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안 되는 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하는구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 나보다 못된 사람을 보면은 내가 위로가 되는. 근데 그 최성 씨도 뭐 틀린 말 없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되게 조리 있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악플을 너무 많이 다니까 그 다음에 악플을 이제 제안을 했더라고요. 최상호 씨 악플은 하도 이제 악플들이 많아서 댓글을 닫아버렸던. 어쨌든 여러분 악플을 달고 싶으면 그냥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한테 뭐 개선사항이 있으면. 근데 아니다. 메일도 보내지 마세요. 그냥. 그것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프레이TV는 아예 댓글이 없잖아요. 뭐라도 좀 달아달라. 재밌게 촬영을 하고 오셨다. 네네. 재밌었어요. 아주 뭐 뿌듯했다. 네. 열심히 더 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공중파. 네네. 공중파. TV조선, JTBC, 채널A.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항상 이게 아까 인플루언서의 숙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면 또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는 거고 또 올라가면 또 이제 또 캐나 또 구설수에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뭐 좀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안 올라가겠다고요? 이제 뭐 불러주면 올라가야지. 한 칸씩은 조금씩. 근데 그 불난 저희가 그 정태희 대표님이 엄청 되면 되게 공손하시더라고요.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항상 항상 이렇게 항상 폴더 인사. 저도 그런 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불행이는 싸가지가 없다. 아니 좋으신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부인남들이 또 난 장점이 있으신 거 다 사람마다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부인남이 더 공손하다. 이제 웃기기 후레가 더 재밌잖아요. 또 편하고 하는 거는 후레가 더 재밌으니까. 네, 재밌어. 그래 잘생기면 공손한 거야. 잘생겨야 돼 이런 젠장. 그러면 전상 또 투자자시니까 뭐 지금 오를 대로 올라 있는 뭐 이제 잠깐 숨고르게 하는 곳도 있지만 서울 국지적으로는 뭐 서울을 주로 보실 것 같지는 않고 수도권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까? 그럼요.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반기. 왜냐면 그 질문을 제가 한 5월 달에 한번 드렸던 그럼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지금도 좀 눈에 들어오는 데가 그럼요. 있습니까? 그럼요. 수도권? 전 경기 남부 쪽 계속 좋다고 하는 경기 남부. 여전히 좋네요. 여전히 좋아. 여전히 좋아요, 여기. 그 얘기는 아직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기네. 다만 제 투자 스타일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평가된 부동산 찾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걸리더라도. 왜냐면 그래야 싸게 사야 되니까. 워린 버핏 주식 투자 스타일이 저평가된 주식을 오래 장기로 묻어두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장기로 묻어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철학이 맞는다고 하면은 괜찮다. 근데 단기간에 뭐 한두 달 내에 뭐 5천 오르고 1억 올라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서울 빨리 사시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이고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지역을 장기적으로 보고 사시는 거면은 나쁘지 않다. 그 말씀 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부동산이라는 게 뭐 한두 달 안에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1년, 2년은 보는 거기 때문에 제 투자 스타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그게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벌었잖아요. 벌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해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 벌게 해줬다. 이제 다만 이거의 이제 단점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것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지역, 경기 남부 그런 지역들도
처음에 가면 좀 당황스러운 외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많이 또 좋아졌어요. 또 작년이랑은 또 많이 또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 5년 전에 김포 가면은 여기 뭐야 막 이런. 김포 양주. 네, 양주 옥정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처음에. 양주 옥정도 최근에 34평이 5억 찍었대요. 실거래가 5억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봤으니까 아는데 와 초창기에는. 네. 그런데 당황스러운데. 네. 물도 안 채워져 있더라고 거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옛날에 로드뷰로 위례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위례도. 네. 그냥 허업 벌판. 네. 공사장 때. 네. 그래서 다 같이 갔는데 막 말로 막 눈으로 막 욕했다고. 욕하고. 네. 실제로 어떤 분은 막 그 장문에 댓글 해서 막 했고 김포 했던 그다음에 뭐 말 많아요 진짜. 되게 억울했겠다. 그 당시에. 억울하죠. 좀 지나면 될 텐데. 못 기다리고 막 하고 뭐 딴 사람들한테 막 댓글 막 달고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하고. 저는 구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2, 3년 전부터 이제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랑 이제 결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조건 신축. Always 신축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랑 딱 맞잖아요. 또 요새 얼죽신이란 또 용어도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트렌드를 여러분 예측하셔야 돼요. 그런 신축.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신축이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썩고 부서져도 지역 핵심 입지에 있는 걸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는 의미가 당장은 그렇지만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은 괜찮고 이제 여기 구축은 재건축이 돼서 신축이 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더 이런 격차는 벌어질 거다. 트렌드 자체가 신축과 구축은 점점 더 벌어질 거다. 지방과 서울 수도권이 격차가 벌어지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트렌드가. 이은경님 심한 다주택자인데요. 네. 계속 기다릴까요? 이제 뭐 광명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뭐 심한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 좀 요새 흐름 좋아졌을 때 좀 하나씩 매도하시는 것도 어디 강원도 고성의 공시가격 1억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수도권에 있는 거면 매도하시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갱신 청구 때문에 이제 2년이 아니라 이제 세입자 한번 놓으면은 이제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만기 때쯤 해서 매도하시는 걸 전 계속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저도 최근에 청주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싸게 팔았다고. 그럼 서로 좋잖아요. 저도 싸게 팔아서 좋고 사는 사람도 싸게 사서 좋고 서로 윈윈이잖아. 정부는 세금 받아서 양도세 내니까 세금 내서 좋은 거고 그 사람도 취득세도 지방세 내니까 좋은 거고 다 좋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다 좋다. 사고 파는 거 다주택자 사고 파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거래 활성화되니까 좋고 그 사람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업자 좋은 거고. 그죠? 그 이사 갈 때 짜장면 시켜 먹으니까 짜장면 업자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잖아요. 뭐가 안 좋다는 거죠? 다주택자 거래하는 거 뭐가 안 좋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 경제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또 댓글 달는데 저 이찍 다주택자들 이러면서 또 댓글 달린다 이제 또. 형을 각 20평 평수를 갖고 있는데요. 그 30평대로 갈아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3억이 올라서 3, 4억이 막 튀어서 갈아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있는데 그거를 성남 구성남 쪽에 한 24평 정도나 그 갭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30평대로 갈아타야 되는지. 지금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갖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한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큰 평수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네, 17억으로 올라가다. 네네. 시기를 놓쳐서 이제 3억에 대한 지각비를 내고라도 큰 평수를 갈아타는 게 맞냐?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징검다리 전략,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징검다리 전략을 해서 이제 좀 그 시기를 좀 조절해서 갈아타는 게 낫냐,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2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번. 왜냐면 이제 그러기에는 지각비가 3억이 너무 세다. 지각비가 3억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거를 하더라도 이제 3년 이내만 팔고, 존종주택을 3년 이내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산 주택을 2년 보유해서 팔면은 2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사고 나서도 3년 이내에 그 갖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고 하면은 갖고 있는 주택을 팔고 바로 신규 주택을 팔아도
신규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2년만 보유하시면.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주택을 갈아타느냐, 네. 예, 이런 방법도 구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략.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네네. 그 책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검색해도 예, 나옵니다. 그냥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치시면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네네. 이미 3억이 오른 거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다른 거를 하나 더 좀 사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전략으로 가서 갈아타시는 전략이 네. 조금 더 유리해 새로 지금 만약 새로 사는 그 2가구 주택을 하면은 2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3년 안에 3년. 3년. 3년이에요? 새로 네. 사는 집을요, 앞으로요? 아니, 새로 사는 집 종전주택. 종전주택. 아, 지금은 3년 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 사고 나서. 아, 새로 사고 나서요? 예, 새로 사고 나서. 예. 요거. 그 지역을 지금 수지구청 쪽이랑 구성남 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구성남도 나쁘진 않아요. 네.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 수지구청이나 구성남 쪽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그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 아, 몰랐어요. 다른 지역은 네. 모르니까. 그 임장을 조금 더 다녀보시고 네네.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왜냐면 지금 3억이라는 그 지갑비를 내고 네. 이제 갈아타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좀 지갑비가 좀 비싸지 않냐 3억이면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갈아타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갈아타기 전략도 활용해 볼 타이밍인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집은 갖고 있고요. 네, 다른 지역을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구성남이 될지 뭐 수지구청이 될지 네, 이거는 네, 조금 네,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예, 그다음에 네. 그 외 지역들도 뭐 있을 거다. 그럼 네. 다른 지역도 괜찮으세요? 네. 네, 뭐 그 근처가 아니더라도. 네네. 제가 몰라서 지금 네. 시드머니가 지금 3억인데 이거 갖다가 그냥 큰 거로 갈지 좀 더 대출을 받아서 갈지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그냥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갑자기 너무 올라서 네.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좀 작은 평수 하나 좀 사놓는 갭 투자를 해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갭 투자를 사놓으시면 이제 네. 두 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는데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냐는 네. 이제 방송에서는 그것까지 다 좀 설명하기가 좀 이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은 괜찮다. 예. 여기 지금 재건축 때문에 네. 여기는 그냥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두고 네. 이제 다른 주택을 이제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사는데 이거를 이제 비과세로 못 팔면 일반 세율로 팔시면 돼요. 일반 세율로.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네. 주택은 이제 계속 그냥 강남에 그냥 요거 분당에 이제 냅두시고 다른 네네. 걸 계속 갈아타실 수 있다. 예, 그 말씀 네.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네네. 선택 사항이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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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원래 전세를 살다가 갭 투자를 하려고 한 자본금을 한 4억을 모아놨었는데요. 예. 네, 근데 이번에 보던 곳이 너무 올라가지고 갭이 벌어져서 예. 추가 자본을 마련하고자 지금 사고 있는 전세 금액을 빼고 이번에 월세를 계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총 한 5억 5천 정도의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자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전농동 쪽을 갭으로 사도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좀 더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전논동 무슨 아파트세요? 네, 전논동의 그 몇 평 아파트세요? 32평입니다. 32평.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지금 최근 실거래가는 13억 5천인데 올라와 있는 거는 12억 8천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12억 8천 그러면 금매 아니에요? 근데 저층이어가지고 저층이어서 몇 네, 층인데요? 1층이었던 것 같아요. 1층. 네네. 이거 전세는 얼마인데요? 지금 6억 8천에 저층 나와 있고 중층은 7억 2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6억 8천. 그러면 딱 5억에서 5억 5천으로 하시는 거고. 취득세 포함한 금액이라서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무주택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의정부 쪽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을 팔았거든요. 파셨어요? 네, 그거는- 거의 무피 쪽으로 팔고. 무피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 쪽을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음. 쪽에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전농도 쪽이나 뭐 위문 회기 쪽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의정부 그 신축 아파트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완공되면? 아, 근데 그게 주상복합이고, 아, 세대수가 작아요? 네, 400세대 아. 이하의 네, 의정부 역 쪽에 있는 최근에 올라온 고층 아파트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좀 전매하게 되고, 네네네. 분양이 전매하게 되고, 이제 그 네. 이제 자본을 모아서 계부로 이제 살려고 준비를 아, 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월세는 얼마에 사시려고요? 월세 지금 5천에 120짜리를 구했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소득 자체는 뭐 한 달에 그래도 저축액 따지고 한 250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예. 250이요? 네, 아, 저축액 기준으로.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막 120을 월세로 내면은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3억 5천에 전세 네. 7억에 전세 끼면 거의 한 5억 5천 6억이잖아요. 그 이거 네네네.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월세 네. 사는데 저축 네. 여력이 1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네네. 전세금을 빼주려면 1,200씩 1년에 1,200밖에 저축을 못 하니까 네네네. 10년 해도 1억 2천이에요. 그럼 50년 해야 돼요. 50년을. 아, 네네. 예, 이론상으로 50, 물론 이제 급여나 이런 게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네네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항상 제가 이제 네네.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네네. 실제 예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들어갈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보세요. 13억 5천에 샀는데요. 네네. 이거를 만약에 16억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예, 비과세니까 이제 12억까지는 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고가주택이라.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뭐 이자 내고 하면은 네. 이자도 내고 그동안 이제 원금이나 이제 갚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게 13억 5천에 샀는데 이게 만약에 네. 15억 정도 되고 네. 뭐 그래봤자 이제 1억 5천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세금 내고 하면은 뭐 그래도 한 1억 정도 남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에 월세 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자 낸 네네. 거. 그러면 네. 그렇게 그다지 수익률이 높진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따지고 보면. 네네네네. 투자금 대비. 그렇죠. 투자금 대비. 거기에다가 내가 여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남 좋은 네.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전세해서. 아.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네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13억 5천짜리가 아니라 지금 자산이 5억 5천 정도에 한 6억 정도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순자산이.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억 내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살 수 있는지 아니면 9억 내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최소한. 그런 주택을 찾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아. 아니면 뭐 네.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고요. 네네네. 나머지 한 1억 정도는 또 굴릴 수 있는 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사면은 그냥 평생 이자 갖다 끝나요. 아, 근데 안 그래도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네. 뭐 대출을 네. 더 내가지고 나중에 실거주를 할까도 사실 고민을 네. 하긴 했거든요. 너무 영끌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7억에 대해서 네. 만약에 내가 시세 들어가면 7억에 대한 대출을 전세 빼주고 하면 내가 이자를 이제 7억에 대한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럼 4%가 되면 예를 들어서 4%면 2,800이잖아요. 네네. 그럼 거의 한 달에 이자만 250만 원이기 때문에 저축을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냥 평생 그냥 끝난다니까요, 이게 인생이. 아. 네. 그렇지 네네네. 않나요? 어. 네네.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딱 집중해서 이제 그 현실에 맞게 이제 사례로 네.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그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8, 9억 정도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거나 네네. 아니면 8억 정도의 아파트 사시고 네네. 나머지 1, 2억을 또 다른 투자를 굴리시는 것도 네네네네.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의정부에 있는 그 분양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대안, 그거를 갖고 입주하시고 또 네네. 낳는 찰구로 굴리시는 것도 괜찮았을 거란 얘기예요. 차라리. 아. 이미 팔았는데. 네, 이미 팔았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력이 감당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사는 게 맞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실거주할 생각은 아니시고 그냥 투자용으로 좀 끼고 사놓으려고 하셨던 거죠? 아니요, 실거주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좀 네네네. 무겁긴 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13억 5천이 진짜 이게 한 20억 정도 되거나 18억 정도 돼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세금 구간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도 막 그러면 이제 18억 팔고 또 이제 이게 근데 13억 5천이 만약 18억 18이 16억이 됐다고 하면은 네네네. 마찬가지로 모든 그 서울 시내 동네들이 34평이 다 18억이 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네네. 네, 큰 의미는 없다. 네. 이게 나중에 지금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전세가 좀 올라왔을 때 구매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큰 의미는 없겠죠. 전세가 올라간다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사면은 네네. 그걸 오래 버티지를 못하셔서 네, 또 중간에 또 이제 또 이자 부담도 이래서 이제 또 처분하는 결과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자기의 규모에 맞는 집을 사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네. 물론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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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올라가고 네네. 들썩들썩 하니까 네, 뭐라도 네. 하나 사놓자라는 그쵸. 게 이제 네. 한 3, 4년 전에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또 네네. 나오는 것 같고 그쵸. 월세 네. 살고 뭐라도 그쵸. 하나 사놔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후레인 같은 투기꾼 유튜버들이 자꾸 네네. 오른다고 막 하는 네네네.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뭐라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제 말도 한번 경청해 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씩 네. 파고 들어가니까 좀 무겁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해되죠. 이자만 250 그렇죠. 나중에 내야 되고 거기다 원리까지 같이 하면 한 4, 500만 내야 되니까. 실거주 하려면 네. 254, 300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 털고 나오니까 가격도 이제 싹. 그래서 노도광이나 뭐 내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금방 떨어졌던 이유도 이런 영끌족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막 무조건 영끌을 사야 된다는데 저는 그걸 절대 반대한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한다. 근데 물론 이분이 소득이 만약에 한 진짜 저축 여력이 한 5, 6배 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이분은 저축 여력이 2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튜브 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건이 다 맞고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적용돼서 무조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만약에 좀 이렇게 하다가 몸이라도 좀 아프고 안 좋아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집을 이제 전세를 주거나 매매를 해서 한 6억 정도 자금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돼서 전화드렸어요. 가용 가능한 건 6억. 네네. 이거 무조건 사고 가셔야 돼요. 네네. 네, 무조건 왜냐면 사고 가야 되는데 사고 가야 되는데 제가 네. 보는 데가 강동역에 있는 네. 그 강동 레미안 팰리스거든요. 네네네. 네, 그 거기가 좋죠. 좋아요. 네. 고민돼가지고 네네. 거기가 그 주상복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고민돼서 연락드렸어요. 봐야 되는데 강동이 좀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 개별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또 한번 해보죠. 뭐. 나는 개별 물건 얘기 안 해. 하지 마요? 아니야. 저기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해외로 집 안 사고 가셨다가 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벼락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엄청 후회하고. 네네. 네, 그래서 그건 사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라도 사고 가시는 게 맞다. 네, 근데 이제 뭐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금액대에 맞게 이제 가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해외로 가면은 거기서 뭐 계속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살아야 돼서 4년에서 5년 전세를 정도? 한 2번은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갱신 청구하면은 그죠? 그 정도 네네, 되니까. 그 갱신 청구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서 최소 4, 5년 내지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전세를 주고 그 집을 하나 더 매수를 해서 일시적 이가구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3년 안에 팔 계획이에요. 그 집도 지금 강동역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집이 또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제가 지금 6억에 7억 정도 돈이 있는 거예요. 전세를 주면. 그러면 이제 두 채를 남겨두시고 가신다? 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 만약 해외로 가실 때 그거 제한 사항이 그 비과세 요건이 이게 국내 거주자만 돼서 그거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외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비과세 요건은 그 국내 거주자만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해외를 가는 게 그냥 남편 회사 때문에 가는 거지 회사도 한국 회사고 주소지도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래도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 왜냐하면 아, 네네.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비과세 수도 요건이 있겠네요. 이제 국내 네.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네네네. 이제 국내 아파트를 사더라도 비과세가 안 네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네네.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만약에 비과세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네. 이제 고 해외로 가서 하면은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이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땐 비과세 적용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혹시라도 이제 네. 비과세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차이가 많이 크니까 아, 예, 네. 그건 그거는 한번 체크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 체크한다고 해서 뭐 어려울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두 채를 그렇게 해서 네. 가신다. 그리고 이제 네네. 나머지 그거는 이제 3년 이내로 판다. 네네. 이렇게 되시는 거 말씀하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강동역 지금 강동 팰리스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아직 정고점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강동역 바로 앞에 있고 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개별 물건은 또 방송에서 드리기가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해서 네네네네. 뭐 그랬는데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해서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네. 저희가 사자마자 전세를 줘가지고 실거주가 2년이 안 됐어요. 아, 그때 조정적일 때 사신 거예요? 네네네, 조정 맞아요. 지역일 때? 네네네, 아. 2018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예. 네네, 그래가지고 이 집을 2년을 실거주를 채우고 그냥 팔고 천천히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전세를 주고 바로 두 채를 구입해놓고 갭 투자를 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 이 비과세 관련해서는 그 갱신 네네. 청구를 하게 되면은 네네. 상생 임대인이 가능해서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실거주 중이시니 지금은 근데 네, 실거주 중이에요. 실거주 몇 년 하신 건데요? 지금 1년밖에 안 아, 했어요. 1년. 네, 근데 갑자기 해외를 나가야 돼가지고. 아, 근데 이거 그 예외 네. 조항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예외 조항이 뭐냐면 갑자기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은 네네. 그거 한번 그것도 세무사랑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했는데 그러면 투자를 못 한대요. 아, 그 해외 1주택만 나가서. 네. 1주택만 해당이 되니까. 네네, 맞아요. 아, 무슨 말 네. 이해했어요. 네네. 어렵네. 네, 어렵죠. 너무 고민돼서 전화 드렸어요. 비과세가 하나를 할 거냐, 두 개를 할 거냐. 그러면 1년 더 채우셔서 두 개 다 받으시는 네. 것도. 근데 이제 오셔서 또 3년 안에 오셔서 또 파셔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네네네.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 3년 있다 안 팔릴 머리가 수도 아프고. 있으니까.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판단의 문제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그러면은 레미안 팰리스는 괜찮다. 투자해도 괜찮다.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서 사러 달려가실 것 같은데 통화 끝나면.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는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단순히 뭐 전화 얘기로는 좀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선생님 근데 네. 레미안 네. 팰리스를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집 근처고요. 네. 저 혹시 GTX가 강동역으로 뚫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런 게 있습니까? 뭐게요? GTS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GTX C인가? C가요? 그게 네네네. 어. 그 천호랑 강동역이랑 네네. 고덕역 세 군데 중에 고민 아직 안 정해졌는데 어. 강동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그란츠 리버파크가 지금 분양 중인데 네. 거기가 18억 막 이렇게 나왔어요 분양가가. 네네네. 그래서 미계약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강동역 그 천호대로 쪽이 지금 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주상복합이라서 그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주상복합이라서 저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근데 요새 주상복합도 또 타워팰리스도 사실 주상복합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타워팰리스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네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주상복합이 또 재건축이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서 뭐 재건축 버금가게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네네.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강동구가 이제 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제 네. 고점을 회복했고 네네.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 이제 여기는 이제 정고점을 회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네. 아직 투자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네. 네, 아무튼 좀 너무 이것저것 감사드립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해보시고 어쨌든 뭐 해외로 가시는 거면 또 비과세 이런 세무사 부분도, 체크도 세무사 꼭 체크도 반드시 세무사, 네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전화 일절이 아주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지금 반포에 그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집안 사정상 그
사정은 아니고 스케줄이 좀 변동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예. 그 전세금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드렸어요. 전세금이 얼마신데요? 전세금이 지금 14억 정도가 있어요. 14억 정도. 이 반포 아파트는 본인이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증여받으신 사서 거예요? 1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다가 아, 그냥 계속 쭉 살 생각으로 예. 20년도에 구매를 했었었는데 그래요? 다른 주택은 없으세요? 예, 지금 1주택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전세금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왔으니 네, 14억 정도의 자금이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치. 후랭이는 지금 뭐라 썼냐면 코인이라고 썼네요. 코인. 그게 코인. 이거는 후랭이의 의견이에요. 후랭이는 코인이고.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진짜요? 네, 그래서 어디를 좀 서울로 또 하나를 하기는 네. 네,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는 게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예, 그렇죠. 세금이라든가. 글쎄.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40 중반입니다. 40대 중반. 네. 그럼 뭐 아직 뭐 노후 대비나 뭐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직장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도 관심 없으실 테고요. 어쨌든 투자로 불리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크다. 14억이면은 뭐 분산 투자하면 낫지 않을까요?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부동산 정도는 하나 더 사셔도 되니까. 예. 뭐 서울 쪽도 괜찮은데 뭐 수도권 쪽도 나쁘진 않아서 네. 수도권 뭐 신축으로 해도 그런 식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14억이면 한 5억씩 한 4억 뭐 5억씩 뭐 3개 정도 나눠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채 더 사더라도 수도권 한 채 더 사더라도 취득세가 1에서 3% 구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한 채 더 사는 거죠. 이제 종부세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혹시 그 남은 14억으로 네.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입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 일반 사업자로 하시면 그 종부세 해당이 안 돼서 네네. 그렇게 월세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다만 이제 오피스텔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요새는 이제 매매 차익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그냥 월세 소득으로 하겠다 예. 하시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본인 소득이 높으시면은 아마 종합소득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율이 높아져서 네. 그렇게 큰 임대소득이 큰 메리트가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회하려면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전세 끼고 살 수는 있거든요. 전세권 설정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세로 세팅해서 이제 간주임대로 하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갖고 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젊으시니까 오피스텔보다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신축을 하시는 게 하나 더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후랭이 말처럼 코인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형 수도권 아파트 하나 미국 주식 조금 비트코인 4억 태웁시다. 실제로 그걸 주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크게 뭐 잃은 것도 없고 득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라서. 주식 어디 하시는데? 미국 주식 하세요? 아니면?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하고 국내 주식도 하고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또. 맞아요. 뭐 그 정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미혼이세요, 혹시? 네? 미혼이세요? 아니에요. 지금 아이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요건 한번 와이프분이랑 잘 상의해서 저 같으면은 아마 좀 분산 투자할 것 같아요. 현금도 좀 갖고 있고 수도권에 아파트도 하나 사고 신축 위주로 하나 더 사고 뭐 그 정도? 14억이면은 적은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이제 전세금 나중에 빼줄 수도 있으니까 좀 현금도 좀 보유하시고 좀 기회 봐서 이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수도권의 한 채 정도라고 하시면 네. 혹시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14억이면 괜찮아요. 근데 많이 이미 올라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판교 쪽으로는 좀 투자로 별론가요? 아니면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 가액 자체가 이제 종부세가 이제 부담이 안 되시면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판교 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좀 작은 아파트는 그나마 종부세나 이런 게 해당이 안 되시는데 지금 살고 있는 반포 아파트는 공동 명의세요? 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다른 것도 이제 공동 명의로 사셔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그 종부세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분당이나 판교 쪽도. 분당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좀 그러기에는 조금 많이 이미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종에 그 나성동 2단지에 실거주집 하나 있고요. 네. 지금 혼자 애 키우면서 급여가 한 300 정도 있고 대출금이 신용대출로 한 6천 정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상반기 이 집을 팔고 서울집에 하나 투자해놓고 거의 조금 남은 걸로 이제 월세하고 하나는 이제 경기도 쪽으로 할까 했는데 지금 서울이 너무 많이 뛰고 지금 제 집이 매도가 안 돼서 이 상황에서 이걸 팔고 서울집 투자로 사놔야 되나 아니면 여기 매수세가 더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있는 집에서 이거는 전세 주고 저는 월세 가서 그 돈으로 다른 데 우선 먼저 투자를 해놔야 되나 이게 고민이거든요. 이제 일단 어려운데요. 일단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이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갈 때는 네. 항상 내 집이 안 팔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상급지로 가서 이제 중급지, 하급지로 가기엔 쉬운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집에 안 팔린 상태에서 상급지를 덜컥 사자니, 네. 이게 또 너무 마음이 안 팔릴까봐 이제 마음이 조여지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1대1로 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1대1이 아니라 1대2로 가거나 1대3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럼 1대2로 가게 되면 이게 1대2는 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니 네, 네.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1대2로 갈 때 이 두 번째 주택이 네. 그죠? 상급지를 갈 수가 없는 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존 맞아요. 주택이 안 팔리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2번 네. 주택을 중급지나 하급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급지, 하급지가 올라주면 네. 그리고 타이밍만 잘 맞으면 네. 이게 1주택 내가 가고자 하는 집이 오르는 것보다 이 두 주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더 많이 올라주면 네. 이거 두 개를 팔아서 네. 내가 상급지로 가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타이밍은 지금 이거를 팔고 1급지로 가기에는 좀 늦었어요. 아시다시피. 네.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중급지나 하급지를 하나 더 사서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만든 후 정리해서 다시 1급지로 가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전략을 가야 되는데 네. 네, 그렇다고 요거를 또 전세를 놓게 되면은 돈이 없어서 전세를 놓게 되면은 이 타이밍에 내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이 또 2년, 4년 이게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세입자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냅두시고 지금 네.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데는 1년 넘으셨잖아요. 그죠? 2년 넘어서 2년. 네, 그때 비과세. 조정대상 지역일 때 실거주 뭐 2년 아, 예, 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적은 돈으로 네.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적은 돈으로. 네. 네, 이제 근데 이거를 다른 지역을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데들이 네. 이제 세종도 있지만 수도권에도 있으니 네. 수도권에 하나 사놓고 네. 이거를 이제 3년 이내 팔고 바로 요거를 2년 채워서 비과세로 팔아서 네. 그래서 이제 상급지로 가자.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아파트를 살 건지는 제가 볼 때는 수도권들이 조금 더 기회는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아직 안 오른 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제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주택 일시적 이가구를 하려면 어쨌든 그걸 살 수 있는 전세 끼고 사더라도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하나도 그래서 없으세요? 네. 하나도?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1억 정도를 만드셔야 돼요. 한 1억 정도면 가능한 데를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전세 두고 저는 월세 가서 그렇게 하면은 한 2억 정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거기 사시면서 네. 1억 정도를 마련하셔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예, 네.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데들이 있어서 1억에서 한 1억 네. 5천이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왜냐면 네. 거기를 전세를 놓지 않습니까? 그럼 네. 3년 이내 못 팔아요. 그것 때문에 네, 3년 이내 팔 수가 없어요. 돼서. 네네. 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시면서 3년 이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신규 주택은 내가 입주해서 이제 네. 세입자 내보내서 2년 만기해서 그냥 비과세로 파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만 어떻게든 마련하시는 게 가능하시면 그런 방법도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러면 일시적 이가구 전략으로 가되 현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두 번째 주택 사놓고 그렇죠. 2년 뒤에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팔아서 상위급지로 가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은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아, 네. 이거를 지금 팔기엔 시기가 좀 늦었으니 그 그렇죠. 전략으로. 그렇죠. 아, 너무 그렇죠. 감사해요. 이해가 네네네. 됐습니다. 네네. 이해 잘 되셨죠? 네네, 이해됐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제가 이거 너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고민 좀 풀리셨어요? 네, 풀렸고 제가 네. 왜냐면 이거 투자를 그러니까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로 해서 어떻게든 자산을 불리는 게 목적이어서 네네. 되게 고민을 너무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상담을 해보면 정말 한 몇 달을 고민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몇 달을.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좀 약간 좀 벙쪄하시는 분들 계세요. 벙쪄하시는 분들.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지? 그 오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오해? 이렇게 성의가 없이 그런 분들은 얘기하냐. 고민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근데 이제 고민을 하신 분들은 딱 해결책이 딱 제시를 하면은 딱 이제 캐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 분들, 아까 이게 그런 불평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모르시는 분들, 투자를 안 해봤거나 이제 전혀 모르시거나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제 하락론자들한테 완전히 그 주식 교육을 당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 그런 머릿속에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것만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락론에 둘러싸인 분들도 오세요? 가끔 간혹 있는데. 왜 와요? 그래도 이제 좀 긴가민가 하니까 또, 긴가민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투자는 항상 이게 긴가민가 해야지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얘기가 또 한편으로는 또 긴가민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의 본질은 저평가될 때 사서 고평가될 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이나 이렇게 막 불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한방 언론에서 막 띄워주고 하는 막 그 좋다고 하는데 싼 값에 살 수 있겠냐고.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갔는데 5천만 원, 막 500만 원, 막 1,000만 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명이 묶어서 집 못해요. 그러니까, 예, 쫓아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이 남는 오래 해보니까 벌어도 그렇게 남는 게 아니더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얼마 언제 사야 되냐? 아니, 매수자 갔을 때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갑자기 다 일어나가지고 인사 막 하고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손님들이. 사실 그럴 때가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언제였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2023년 초에도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 누차 말씀드린 거죠. 후레인TV에서도 그럴 때도 집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때 실시간 몇 명, 100명인가? 120명? 120명. 그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또 582명이긴 하니까. 그런 거죠, 항상.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항상 그 역발상, 그 다음에 투자의 본질이 뭔지, 그 다음에 가치 투자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그런 주식 관련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예. 당분간 주춤할 수 있는데, 이제 9월 추석 이후에 이제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 상승이고, 이제 대세 상승에서 가고 있는 추세다. 근데 이게 빨리 갈지 느리게 갈지는 솔직히 나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반상에 따라 달려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환율, 금리, 근데 어쨌든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막 큰 하락을 막 나오진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갑자기 급등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완만하게 갈 수도 있다. 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저평가되는데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를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다. 예, 이렇게. 대출 규제는요? 대출 규제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제 일부 좀 당분간 잠잠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또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영향을 끼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또 보고요? 네, 막을 수. 그럴 리가? 이걸 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 리가. 예. 근데 예전에 나 깜짝 놀랐던 게 분양권이 원래 주택수에서 원래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가 후레인TV에서 분양권 그거 관련해서 막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분양권이 주택수에 확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대출이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사실.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도 다 대출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또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사업자로 대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겠습니까?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면은 사실 그 피해는 누가 있냐면 사실은 어차피 저리로 금리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대출 규제라는 게,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정부에서 다 막을 수 있냐? 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유리한 구간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냐면 일반적으로 이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대출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 기준 자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대출 규제가 없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 나와서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 나와도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들은 사실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이미 그 대출 규제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뭐 당첨되신 분들이나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양권 전매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게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판단이에요.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너무 이게 정책을 내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이게 풍선 효과를 일으키게 되거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질이 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핀셋 규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런 게 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진짜 이거를 집값을 잡고 싶으면 규제 싹 풀고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세 중간 당연히 풀고 양도세 혜택을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팔게끔 유도하는 게 최고다. 언제까지? 집값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렇게 쉬운 해답이 있는데 왜 못하는지 사실은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정치적 고민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총대 매수함이 없는 거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때문에 이제 집값 잡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값 잡기는 쉽지 않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컨셉을 갖고 이제 시장을 움직이시면 시장에 대응해서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